1980년대 전북 익산의 작은 시골 마을. 농가 밭이 이어지고 저녁마다 연기가 피어오르던 그 마을에서 김영수는 평생 성실히 공무원으로 일하며 가정을 지켜왔다. 그의 아내 박정희는 농사와 살림을 병행하며 세 아이를 키워냈다. 부족한 살림에도 허투루 돈을 쓰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김 씨네는 참 반듯하다라며 부러워했다. 시간은 흘러 2000년대 초반. 세 아이는 모두 자라 서울로 올라갔고 그중 큰아들 민수는 부모의 자랑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하면서 민수는 다르다, 잘 될 거다라는 말이 동네에 퍼졌다. 김영수는 속으로 흐뭇했다.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다. 세련된 옷차림, 똑 부러진 말투, 도시적인 분위기에 부모는 잠시 위축됐다. 며느리가 될 사람 지연은 첫 만남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작은 집안일이나 간섭받는 걸 싫어해요. 서로 존중하는 관계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당시에는 당당하게 느껴졌지만 시어머니의 마음 어딘가에는 작은 가시처럼 남았다. 저 말투 어쩐지 낯설다. 결혼은 빠르게 진행됐다. 부모는 가진 돈을 탈탈 털어 전세 보증금을 보탰다. 퇴직금 일부까지 내주며 아들의 앞날을 열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처음 균열이 생겼다. 계약날 지연이 말했다.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하는 게 좋아요. 대출 이율도 그렇고 제가 신용등급이 높거든요. 민수는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부모는 말 한마디 못했다. 속으로는 집이라는 건 원래 아들 이름으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시대가 달라졌다 생각하며 참았다. 이후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선을 넘었다. 시어머니가 손수 담가 보낸 김치를 냉장고에 넣어주자 며느리는 다음날 메모를 남겼다. 구식 냄새가 집안에 배서 곤란해요. 이해해주세요. 그 메모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쿡 찔렀다. 내 손맛을 모욕하는구나 하지만 아들에게 괜히 말해봤자 싸움만 될까 꾹 눌렀다. 며느리는 시댁보다 친정에 더 자주 드나들었고 명절 차례나 제사에도 늘 불참했다. 저희 집은 제사 안 지내요. 시대가 어느 땐데요? 그 한마디에 수십 년 이어온 가문의 의식이 흔들렸다. 김영수는 화가 났지만 아들이 중간에서 늘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냥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었다. 매달 아들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액의 생활비, 그중 일부가 며느리 친정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레 물었다. 얘야, 이 돈은 뭐니? 너희 살림 빠듯하다 하지 않았니? 민수는 짧게 잘랐다. 엄마, 그냥 잠깐 쓰는 거예요. 다음 달에 채워 넣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잠깐은 계속 이어졌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수군거렸다. 김씨 아들 며느리가 말이 많다더라. 시어머니 음식은 거들떠도 안 본다며? 김영수는 체면이 구겨지는 걸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정의는 속삭였다. 여보, 아직은 젊은 부부니까 우리 입 닫고 지켜보자.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가 아파트에 들렀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다. 집안 거실 가득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모여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케이크와 술병, 아이들 웃음소리 사이에서 며느리는 당당히 말했다. 여기가 우리 집인데 왜 눈치 줘요? 시부모님도 편하게 앉으세요. 하지만 정희의 눈에는 자기 집 김치통이 쓰레기 봉투에 처박혀 있는 게 보였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작은 금이 가던 관계는 이제 눈에 띄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며느리의 당당함은 배려 없는 고집이 되었고 아들의 침묵은 부모에 대한 무심함으로 변했다.
마을 사람들이 존경하던 김씨 집안은 이제 안에서부터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김영수는 잠 못 이루는 밤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결혼 2년 차 손주가 태어났다. 김영수와 아내 정희에게는 기다리던 기쁨이었다. 새 생명의 울음소리에 온 집안이 설렜다. 이제 우리 집에도 대가 끊기지 않겠구나. 시골에서 올라온 친척들이 축하 전화를 쏟아냈다. 그러나 정희는 산후조리원에서 이미 며느리의 차가운 한마디를 들었다. 어머님 애 키우는 건 저희 방식이 있어요. 간섭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뼈에 사무쳤다. 정희는 며느리의 부탁을 존중하려 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젖을 먹이고 밤새 뒤척이는 일은 고역이었다. 며느리는 피곤하다며 아침 늦게 일어나기 일쑤였고 손주는 늘 울음을 터뜨렸다. 정희는 몇 번이고 손을 내밀었다. 애 맡겨 내가 키워본 경험이 있잖아. 잠깐이라도 쉬어.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지연은 오후만 되면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백화점으로 향했다. SNS에는 육아 스트레스 해소라며 쇼핑 사진이 올라왔다. 문제는 돈이었다. 아들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소비였다. 수입 유모차, 해외 직구분유 100만 원이 넘는 장난감. 카드값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민수는 부모 몰래 대출을 돌려막으며 버텼다. 그러나 결국 정희의 눈에 띄고 말았다. 민수야, 이 카드값이 뭐니? 내 월급의 절반이야. 아들은 한숨만 쉬었다. 엄마, 그냥 지연이가 애 키우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내가 감당할게. 갈등은 더 깊어졌다. 어느 날 며느리는 보험 설계사를 집에 불렀다. 시부모님 명의로 종신보험 하나 들어주시면 어때요? 나중에 다 손주한테 돌아오잖아요. 가족을 위한 투자죠. 그 순간 영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이미 보험이 있다. 그만하자. 그러나 지연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손주가 피해를 본다고요. 며칠 뒤 더 큰 요구가 터져나왔다. 아파트 잔금이 모자라요. 시댁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 보증 좀 서주세요. 영수는 분노로 손이 떨렸다. 그건 안 된다. 집은 우리 노후의 전부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부부는 밤새도록 말이 없었다. 작은 전셋집 도면을 펼쳐놓고 서로의 눈을 피했다. 정희가 힘없이 말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오래 아이들 일에 끼어든 건 아닐까? 아니야, 우리가 선을 늦게 그은 거지. 그러나 갈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터졌다. 담임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이 등교가 자주 늦고 점심시간에 종종 울어요. 집에서는 어떤가요? 정희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밤마다 태블릿을 붙들고 앉으려고 해요. 제가 말해도 듣질 않네요. 그날 저녁 지연은 단톡방에 글을 올렸다. 시어머니가 학교 가서 우리 집 험담했대요. 체면 구기게. 순식간에 친정 식구들이 가세했다. 요즘도 시부모 간섭이 있나? 애 교육은 엄마 몫이지. 단톡방은 정의를 몰아세우는 말로 가득 찼다. 민수는 끝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 며칠 뒤 정의는 우연히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보게 됐다. 밤 11시 술에 취한 지연이 아이 손을 잡아 끌며 비틀거리고 있었다. 정의는 떨리는 마음으로 영상을 아들에게 보여줬다. 민수야, 이건 심각하다. 애가 다칠 수도 있어. 그러나 지연이 먼저 소리쳤다. 그걸 왜 봐요? 사생활 침해잖아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정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영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선을 확실히 그어야겠다.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2달째 되던 봄날, 담임 선생님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아이가 학교에서 자꾸 집중을 못하고 요즘은 점심을 잘 먹지 않아요. 혹시 가정에서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정희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애가 밤마다 태블릿을 붙들고 늦게 자요. 제가 말리면 울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 목소리엔 깊은 걱정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이 작은 상담은 곧 화살이 되어 돌아왔다. 그날 저녁 며느리 지연은 가족 단톡방에 글을 올렸다. 시어머니가 학교 가서 우리 집 사생활 다 떠벌렸대요. 애 교육 문제까지 남한테 말하고 체면 구기게 만드셨어요. 순식간에 친정 식구들이 몰려들었다. 시부모가 돈 없네. 요즘 누가 그렇게 간섭해? 애는 엄마가 키우는 거지. 민수는 끝내 어머니 편을 들지 않았다. 휴대폰을 본 채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정희는 마음이 무너졌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지만 그때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뒤 정희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CCTV 영상을 보게 됐다. 밤 11시 술에 취한 지연이 아이 손을 잡아 끌며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아이는 울면서 팔을 뿌리쳤다. 정희는 차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다음 날 떨리는 손으로 USB를 아들에게 내밀었다. 민수야, 이건 심각하다. 애가 다칠 수도 있어. 그러자 지연이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다. 그걸 왜 봐요? CCTV는 사생활이에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 거 몰라요? 민수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잠시 흔들리다 결국 아내 손을 잡았다. 엄마, 그냥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 순간 정희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이제 아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편이 아니었다. 소문은 더 빠르게 퍼졌다. 지연은 친정 식구들과 이웃에게까지 이야기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을 감시한다니까요. CCTV까지 들춰보는 분이에요. 이야기는 과장되고 왜곡되며 마을 사람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김씨네가 그렇게 반듯하더니 며느리랑 사이가 영 아닌가 봐. 시어머니가 집착이 심하다던데. 체면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아이 문제도 점점 심각해졌다. 학교에서 돌아온 손주는 늘 무기력했다. 숙제를 하지 않고 혼자 방에 틀어박혀 게임만 했다. 정희가 다가가자 아이는 날카롭게 말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말 들으면 안 된대. 간섭하지 말래.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영수는 참다 못해 아들을 불렀다. 민수야, 이게 가정이냐? 부모가 해준 게 얼만데 너 이러고도 자식이냐? 그러자 민수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지연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저도 버틸 만큼 버텼어요. 결국 두 노인은 점점 고립됐다. 명절에도 아들은 내려오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며느리의 건조한 목소리뿐이었다. 저희 일정 있어서 못 내려가요. 어머님, 아버님도 건강 챙기세요. 그러던 어느 날 정희는 아이 팔에 난 멍을 보게 됐다. 얘야, 이거 어떻게 난 거니? 넘어졌어. 아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부부는 결국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찾아갔다. 상담사는 조용히 말했다. 조부모님,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사진, 날짜, 상황, 아이가 안전해야 하니까요. 그날 영수는 작은 수첩을 꺼내 오늘 아이 팔에 멍 발견이라고 적었다. 글씨는 떨렸지만 결심은 단단했다. 하지만 지연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며칠 뒤 시댁 앞으로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 근거 없는 비방 중단,
접근 금지 요구. 편지 봉투를 쥔 정희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그날 저녁 두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탁 위엔 식지 않은 국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영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는 감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 법과 원칙을 세워야 해.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번져 내려오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새로운 각오가 피어올랐다. 은행 창구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고객님, 대출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담보 추가가 필요합니다. 직원의 말에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시아버지 영수는 옆자리에 앉아 묵묵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며느리 지연은 재빨리 끼어들었다. 시부모님 집을 담보로 잡으면 돼요. 어차피 노후 자금이라면서요? 우리 아이가 클 때까지 안전하게 키우려면 집 한 채쯤은 희생해야죠. 그 말에 영수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건 안 된다. 그 집은 내 남편과 우리 손주가 돌아올 마지막 보금자리다. 그러자 지연은 목소리를 높였다. 친정은 이미 여러 번 도와줬어요. 그런데 왜 시댁은 손 놓고 계신 거예요? 시댁이 더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은행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직원들이 눈치를 보며 서류를 고쳐 쓰는 척했지만 그들의 시선이 등에 꽂히는 듯했다. 그날 밤 아파트 거실에서는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리컵이 산산이 깨지고 아이의 울음이 터졌다. 그리고 지연의 날카로운 외침이 아파트 복도에 울렸다. 경찰 부르지 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다음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아이 팔에 멍이 또 생겼습니다. 넘어졌다는데 저희도 의심이 됩니다. 정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상담사는 조용히 말했다. 증거를 확보하세요. 아이를 보호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날 이후 영수는 작은 수첩에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4월 12일 아이 눈 밑에 멍, 이유 불분명. 4월 18일 밤 11시 아이 울음소리 지속, 이웃 증언 확보. 4월 20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접근 금지 협박. 하지만 며느리의 반격은 더 집요했다. 며칠 뒤 시댁 앞으로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 근거 없는 비방 중단, 접근 금지 요청, 계속 간섭 시 법적 조치. 정희는 편지를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더는 약해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결국 경찰이 개입했다. 어느 토요일 밤 아파트 복도에서 또다시 큰 싸움이 벌어졌다. 이웃이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중얼거렸다. 가정사예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다. 경찰은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현장을 기록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균열은 완전히 벌어졌다. 지연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시부모를 향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를 주장했다. 민수는 점점 지쳐갔고 결국 부모에게 말했다. 엄마,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그냥 제가 감당할게요. 그러나 부모는 알았다. 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영수는 퇴직 후 아껴둔 노후 자금 일부를 꺼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는 차분히 말했다. 감정으로 대응하면 집안이 더 무너집니다. 기록과 증거로 지켜야 합니다. 아이가 안전할 수 있게 법적으로 분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밤 옥탑방 같은 작은 전셋집 도면을 펼쳐놓은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우리가 이 나이에 이런 길을 걸을 줄이야. 그래도 해야지, 안 그러면 애가 다친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쏟아지는 빗방울 소리 사이로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정말 끝을 보자. 더는 물러서지 말자.
가정법원 조정실. 탁자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변호사들 사이에 앉은 민수와 지연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방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판사가 차분히 입을 열었다. 부부간 갈등과 재정 문제, 그리고 자녀 보호가 핵심 쟁점입니다. 양측은 조정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지연은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친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위자료도 청구할 겁니다. 아이 양육권은 제게 있어야 합니다. 민수는 얼굴이 잿빛이 되어 중얼거렸다. 미안해. 엄마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 그러나 그 사과는 이미 늦어 있었다. 조정은 길게 이어졌다. 결국 양육권은 지연에게 넘어갔지만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요청으로 조부모 면접교섭권이 포함됐다. 재정은 철저히 분리되었고 김영수와 정희는 공동명의였던 집을 정리한 뒤 더 작은 옥탑 전세로 옮겨야 했다. 이삿날 낡은 서랍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이 나왔다. 대학 졸업식 날 찍은 민수의 환한 얼굴, 군대에서 휴가 나와 함께 찍은 사진, 아직 작던 손주의 웃음. 정희는 사진을 꼭 끌어안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선을 더 일찍 그었어야 했는데. 영수는 묵묵히 짐을 나르며 말했다. 여보, 이제 후회하지 말자. 지금이라도 지킨 게 있으니까. 옥탑방은 좁고 낡았지만 그곳에서의 삶은 의외로 조용했다. 정희는 새벽마다 작은 화분을 돌보고 영수는 근처 공원을 걸었다. 그리고 주말이면 뜻밖의 선물이 찾아왔다. 손주가 학교를 마치고 찾아온 것이다. 할머니, 여기 냄새 좋아. 집 냄새나. 아이의 말에 정희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라면 한 그릇을 끓여주자 아이는 행복한 얼굴로 말했다. 이거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담임 선생님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최근 들어 아이가 많이 안정됐습니다. 지각도 줄고 수업에도 집중해요. 할머니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정희는 그제야 알았다. 아직 지켜야 할 게 남아있다는 걸. 하지만 지연의 공격은 여전히 이어졌다. 접근 금지 위반이라는 내용 증명이 또 도착했다. 이번엔 영수가 먼저 웃으며 봉투를 내려놓았다. 여보, 이제 우린 흔들리지 마. 감정으로 울던 시절은 끝났어. 법대로, 원칙대로. 그게 우리가 아이를 지키는 길이야.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은 노트를 펼쳤었다. 오늘도 아이는 웃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선을 긋는 용기였다. 가족은 사랑이지만 사랑에도 경계가 있어야 한다. 창밖으로 저녁 바람이 불어왔다.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햇살이 방 안을 은은히 비쳤다. 정희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한숨 대신 작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속삭였다. 그래, 맞아. 우리가 무너진 건 재산이 아니라 경계선을 세우지 못했던 마음 때문이었어.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그 순간 손주가 달려와 품에 안겼다. 영수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조용히 말했다. 여보, 이제부터는 우리 삶을 살자. 남은 건 후회가 아니라 희망이야. 그리고 세 사람은 좁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따뜻한 국과 김치 한 접시,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웃음이 흘렀다. 집안은 무너졌지만 마음은 조금씩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 김영수와 정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상처는 단순히 한 집안의 비극으로만 머물지 않는다. 이 사연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수많은 가정에 던지는 물음표였다. 왜 한 사람의 인성이 집안을 무너뜨릴 만큼 큰 힘을 가지게 되었을까? 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었을까? 답은 단순하면서도 무겁다. 인성교육, 가정교육의 부재였다. 현대 사회는 눈부시게 발전했다. 집가, 학력, 직업, 외모 겉으로 보이는 조건들이
결혼의 기준이 되고 인간됨이나 배려심 같은 본질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다. 김씨 집안 역시 아들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사람 됨됨이를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다. 겉모습의 화려함, 당당한 말투가 오히려 매력처럼 보였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했다. 이 사연은 우리에게 묻는다. 배우자를 고를 때, 그리고 가정을 꾸릴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 돈일까? 집일까? 아니면 직업과 학벌일까? 아니다. 결국 사람의 인성이다.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태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책임감을 지닌 자세. 그것이 없으면 화려한 조건도 모래성처럼 무너진다. 또한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큰 유산 역시 재산이 아니다. 바로 가정교육이다. 남을 배려해라, 어른을 존중해라, 가족을 지켜라라는 기본이 무너지면 그 위에 쌓은 학력과 재산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경제적 성공에만 몰두한다. 아이에게 비싼 학원을 보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최신 기기를 사주며 만족한다. 하지만 정작 아이의 마음에 타인을 존중하는 법, 가족의 소중함, 절제와 책임은 심어주지 않는다. 그 결과 사회 곳곳에서 관계의 붕괴와 갈등이 되풀이된다. 김씨 부부가 마지막에 깨달은 것도 그것이었다. 사랑에도 경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경계는 인성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야기의 결말은 슬펐지만 동시에 희망의 씨앗도 있었다. 손주가 할머니, 여기 냄새 좋아. 집 냄새 나라고 말했던 순간, 그것은 아직 가정교육이 가능하다는 증거였다. 작은 밥상, 따뜻한 말 한마디, 정직한 삶의 태도가 아이의 마음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었다. 이 사연은 우리 모두에게 남긴다. 결혼은 조건보다 인성이 먼저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다. 가정교육은 학교나 사회가 대신해 줄 수 없다. 사랑은 무한한 헌신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 위에 세워져야 한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본이다. 그 기본이 무너지면 아무리 큰 집과 재산도 가정을 지켜주지 못한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바라보며 정의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오른다. 그래, 맞아. 인성이 집을 세우고 가정교육이 그 집을 지켜. 건강한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